여태까지 행사들은 이제 무대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오늘 무대가 높아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군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막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에 사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 현상을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 전북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러한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뭐 간단히 해주셨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쓸데없이 직함, 뭐 직책 이런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제조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일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은, 오늘도 원래는 이제 시간 저녁 때까지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있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행사가 끝나면 그 경상남도로 내려가서 한 2, 3일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뭐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그런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따가 혹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좀 여러분들과 그 명함도 좀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 지가 이제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활동한 게 벌써 2015년이니까 해수로 치니까 우리가 벌써 5년째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와 같은 행사를 제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도 3년이 넘는 걸로 봐서는 대체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만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다 그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본인을 포함해서 지금 회사에서 대체로 직원이 한 50명 이상인 회사에서 오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없나요? 다들 50명 이하의 회사에서 오셨나요?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오케이. 사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을 다니고 그러는데,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제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에 의하면 조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 변화에 좀 선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현상은 점점 이제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이 변화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첫 번째나 두 번째 얘기는 사실 저 아니고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좀 짧은 관계로 다는 소개 못 드리더라도 제가 한 4-5가지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나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이 버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버즈 현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벌이 웅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내는 거를 이제 버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현상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소란하고 좀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저렇게 뭐 제안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정보 뭐 이런 속에 파묻혀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의견 또 제안 주장 속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다양성이 풍부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이라는 책도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이제 3권을 저술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시중에는 한 200여 권의 책이 나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책도 있다는 거죠. 나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알리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가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 하면은, 사실 한쪽에서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다양한 정보와 주장, 뭐 지식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소리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한 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2015년경부터 사실 요즘 그 구글이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이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해요. 제가 이렇게 조건만 맞춰놓으면 전 세계에서 저한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매일 아침에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면서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좀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대체로 이와 같은 7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관점은 이 혁명이 1, 2, 3, 4 이런 순서대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를 누군가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조금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누군가는 지금도 이 얘기를 또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은, 과연 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우리가 일본하고 상당히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대안도 찾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국가 또는 국가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한 줄기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혁명 얘기하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예컨대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지? 어떤 변화가 있지? 우리 가족한테는, 나한테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사회 전체는, 이런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 얘기한 내용들이 대체로 이런 산업과 혁신 기술이겠지만, 인공지능이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뭐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뭐 클라우드가 어떻고 하는 그런 관점의 또 혁신 기술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산업에서, 예컨대 식품 산업에서 또는 제조 산업 중에서도 뭐 조립 산업, 뭐 자동차 산업 또는 조선 산업 또는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특징을 보일까, 뭐 이런 논의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훈련할 것인가, 미래의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현재 직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사회에 내보낼까,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마 이제 받아보시면 틀림없이 여기서 말한 그 7가지 정도로 이제 그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변화를 아예 이런 변화가 사실 한두 사람 또는 어떤 사회, 일정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논의들이 있고,
뭐 독일에서는 노동 4.0 이러한 이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뭐 노동자라든가 또는 기업 뭐 이런 데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이런 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종교, 철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변화를 봐야 되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시간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나름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뭐 머리로 익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업에서 또는 우리 뭐 가정에서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활약하는 어떤 조직에서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제 주체적으로 이 변화를 소화하고 뭐 이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좀 이렇게 분석 기준을 한번 활용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업 관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현상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와 걱정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게 새로운 게 뭐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이게 이 변화가 가는 거야? 뭐 이런 사실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모셔서 뭐 오늘처럼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하고 한번 모이면 사실 100명, 200명은 뭐 쉽게 모였고요. 뭐 주말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도 막 아침, 밤 뭐 모여서 같이 대화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야 이거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징적이지만 누군가 앞서가는 친구들 어깨 위에 올라타자 뭐 이런 약간 상징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러나 이 변화가 아주 생뚱맞고 우리는 전혀 뭐 여기에 뭐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다소 늦었다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제대로 이 변화를 이해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컨센서스가 여러분들하고 뭐 모여서 우리가 뭐 사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컨센서스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하나 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영리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과연 어떻게 더 바뀔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또 점점 고객들은 더 안정된 품질을 요구하는데 그 품질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고객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으면 우리 서비스를 찾던 우리 제품을 찾던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고객들은 야 다 똑같이 만든 거 말고 나만을 위해서 다 파란색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빨간색 이런 제품 만들 수 없어? 하는 요구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혁명이 하려고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경영학 구루들이 물론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훌륭한 경영학의 구루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서울대학교의 윤석철 교수님은 기업들의
생존에 관한 연구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업 생존 부등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 부등식이 지금 우리가 활약하고 있는 또는 바라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대단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요. 먼저 이 기업 생존 부등식을 살펴보면 사실 간단해요. 상품이라는 건 제품 아니면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의 가격이 있을 텐데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의 가격보다는 그 상품을 만드는 제조 원가가 낮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맞춰야만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만들으셨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된다. 무엇이죠? 바로 고객이 느끼기에 내가 느끼는 가치가 내가 지불한 어떠한 가격보다 더 높게 해야만이, 즉 가치가 높아야만이 결국은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명제를 오래전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명제를 주목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는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활동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스마타이제이션 또는 커넥트, 연결화와 같은 활동으로 요약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들이 물론 이 어떤 데서는 디지털을 더 강조할 수 있고, 어떤 데서는 뭐 자동화나 스마트를 더 강조할 수 있고, 어떤 데서는 연결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산업 현장과 아이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융합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상품의 원가는 떨어지고 동시에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며 상품이 본연에 가져야 되는 기능과 사양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열광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또는 뭐 실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혁명의 그런 활동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업들에게 주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의미는 이와 같은 슬라이드로 다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현재 기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약하는 기업의 모습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뭐 제품은 또 공장에서 만들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거나 한두 가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예컨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뭐 센서, 뭐 심지어 요즘은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응용되면 응용될수록 뭔가 디지털화되고 뭔가 스마트화되고 뭔가 연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제 이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사례들이 이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마 오늘 제 이제 강의가 끝나면 다른 두 강사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현상들을 이제 또 구체적인 설명할 텐데요. 제가 예컨대 보면은 자율주행차, 또 스마트, 이건 뭡니까? 프라이팬, 스마트 스포츠 기기들, 심지어 스푼, 또 뭐 스마트 도어락, 또 스마트 웨어러블 등등,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형태가 어떠하든 정도가 어떠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원리에서 디지털 스마트 연결의 원리를 활용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요. 매일매일 이런 현상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비스도 그래요. 금융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심지어 커피 머신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드론 서비스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공장이나 제품을 갖다가 애프터 서비스 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그런 서비스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심지어 안경을 찾아주는 서비스 뭐 등등,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뭐 매일매일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 또는 생산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제조 현장, 생산 현장도 바뀌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들의 공장이 스마트한 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동시에 이와 같이 스마트화된 경험과 지식을 팔아먹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따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은 다른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조그만 규모가 뭐 한 200~300억 되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솔루션 사업에 참여하고 그런 비전들을 찾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에서 이런 활약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회사들이 솔루션 회사로도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활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 사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고 뭐 다른 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간략하면 뭐 MES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어떤 솔루션부터 해서 뭐 PLM, 뭐 QMS 뭐 등등 디지털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하드웨어적인 또 다양한 그러한 기술 솔루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융합되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잘 알다시피 이미 2018년 말 현재 대략 7,800개 7,800개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속속 등장하기도 하고 더욱 발전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디지털 기기를 응용하는 것들,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것들 또는 어떤 스마트한 어떤 기술들을 응용하는 것들 또는 이러한 통신 또는 연결 기술을 응용하는 것들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 또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전보다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의 추진의 근본 원인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강화하는 아주 기본 어떤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고객이 평가해주는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이 작동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회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실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제조 현장에는 그게 아이템이 뭐가 됐든 그게 농수산물이 됐든 또는 어떤 그 기계라든가 또는 전자라든가 뭐 이러한 관련된 그러한 제품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대체로 4~5가지의 어떤 분류가 되는 이슈와 문제로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지금 오늘 현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왔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 문제, 원가 문제, 납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난 혁명 1차, 2차, 3차 이런 혁명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나름 개선하고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던 일들을 이제 더 아주 고도화된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럼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산업 현장, 즉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촉진 기술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아주 현란한 기술들로만 이해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추구하려는 일들은 다 물리적인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공장 하면은 뭐 디지털 기술이 어떻고 뭐 스마트 기술이 어떻고 뭐 연결 기술이 어떻고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해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즉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를 해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일부는 여기서 해결 못해요. 여기서 해결 못하는 뭐 공법적인 현상들, 예컨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용접 기술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용접 기술이라는 것은 보편된 기술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용접 기술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어요. 뭐를 통해서? R&D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훨씬 변형이 적게 되는 용접 기술을 개발했는데, 사실 이런 용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공장의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 공장 하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짚고 넘어가네요. 실제로는 이와 같이 이런 그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 커넥트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특히 인재들이 집중적인 연구 능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이런 R&D 활동들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나 둘씩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저는 단언코 스마트 공장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위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더 응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효과를 끌어올리고 또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할 것인가를 하는 동시에, 그러나 현장에 있는 공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연구개발 활동으로 병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스마트 공장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을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인 포스코에서는 얼마 전에 사실은 사건이 생겼죠. 사실 사람이 여전히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스마트 공장을 벌써 수년째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사건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리적인 현상과 또 그것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이런 그 기술들을 잘 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이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스마트 공장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 공장 하는 주요 활동을 저는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 경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품질 활동을 개선하고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회사들은 아직도 이런 현상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회사들은 점점 사전에 어떤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데이터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원인과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지 않고 그저 데이터만 끌어 모아놓고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제가 이 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뭐랄까요, 얼리 어답터적인 그러한 우리 이 스마트 공장 선도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뭐 예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그 빅데이터라는 말은 사실은 제조 현장과 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용, 활용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달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하나 둘씩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제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을 상향 안정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회사 제품을 쓰면은 이렇게 좋은 품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굿뉴스는 이런 인과관계 만들고 또 이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짜고 이런 것들은요 다행스럽게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들을 했던 회사들에서 일자리가 주는 현상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로 거꾸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 현장보다는 이제 일반 부서라든가 R&D 부서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의 조건도 좋고 또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의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어쨌든 도전사항은 뭐 아무래도 제조 원가일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 국가인 뭐 중국이나 뭐 심지어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도 뭐 인건비가 그렇게 우호적인 조건이 아닌 것은 이제 저희들이 점점 알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 공장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간접 재료비 또 직접 재료비 또 제조 경비에서 공법과 관련된 비용들은 우리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주 이상적인 제조 원가에 어쨌든 간에 이 혁명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이러한 숨겨진 원가들, 예컨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여기 포스코에서 오신 분 없죠? 뭐 포스코 사례 자꾸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포스코에서 어떤 분이 뭐 한번 다치시거나 어떤 공장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뭐 쓰거나 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또 그때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요. 혹시 버리지 않고 판매가 되더라도 불량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실제로 제조 현장에 가서 많은 회사들의 품질 수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100ppm, 뭐 200ppm, 어떤 데서는 500ppm 이런 품질 문제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런 품질 문제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다 원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불하고 있는 원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원가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그런 근거를 찾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납기는 뭐 말할 나위 없죠. 우리가 원할 때 특히 뭐 자동차, 뭐 가전 말할 거 없지만 어떤 거를 제조를 하는데 하나라도 부품이 빠져 있으면 조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산할 준비는 돼 있는데 부품이 하나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제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굿뉴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죠? 나 혼자 이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소위 이제 서플라이 그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구축해 놓고 같이 활약을 하니까 이제 납기 마치는 일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 생산 계획한 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생존이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뭐 원가니 품질이니 납기 또 심지어 고객이 찾는 제품을 즉시 내놓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고 특별히 제조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이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그 조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이전까지는 안타까웠던 일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사례를 어디서 찾아왔죠? 외국에서. 뭐 아디다스가 어떻고, 뭐 지가 어떻고, 뭐 지멘스가 어떻고, 보시가 어떻고, 맨날 이런 사례를 갖다 놓고서 별로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사례들 갖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사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우리들이 참고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좋을 만한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뭐 한 20, 30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서너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례예요. 물론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해서 이쪽에 사례들이 조금 많은데요. 이 회사는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라든가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부품 유닛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사례는 아주 흥미로운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사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대표이사인데 이세경영자예요. 이 이세경영자가 회사를 이제 맡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다. 2015년에 맡게 됐는데,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본인은 외국의 회사의 그 컨설턴트로 잘 있는데, 아버님이 야 우리 회사 좀 와서 저 아버지가 하는 일 좀 맡아라 이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고민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됐냐면은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시죠? 일부 분들은 옆에,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나 옆에 계신 분들이 요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도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아니면 결국은 이 회사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구나 해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와서 공장을 보니까 뭐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문제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사실 회사에는 공정이 있었고 일하는 순서가 있고 일의 역할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ERP라는 것이 있는데 ERP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실제 현장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매뉴얼로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낭비가 반복되고, 회사 공장에서 어떤 일이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회사에 이제 와서 첫 해에 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혼란을 MES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MES 다 아시죠? 제가 베트남 분들한테 MES 강의를 하면은 MES를 한 분도 몰라요. 한 분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어쨌든 이 MES를 설치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싹 해소를 했는데, 이분이 MES 전문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분은 LG에 가서, LG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LG에 찾아가서 그랬대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MES 같은 것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LG에서 전문가 두세 분이 이제 파견돼서 왔는데 12주 만에 MES가 설치가 끝나고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ERP와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있었던 혼란들이 해소되고, 심지어 이 MES와 ERP가 일치되는 그러한 이제 수준으로,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현장의 작업자들과 그 아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정교한 프로세스로 구축되는 활동을 했고요. 동시에 이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가 이 사례인데, 자기네 회사에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4개 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부품을 적기에 저희한테 공급을 안 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LG에다가 제때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놀고 있다라는 건 다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공급사, 즉 나를 중심으로, 나는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납품하는 회사들까지도 소위 끌어안고 같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납기 능력 이런 것들이 뭐 대단히 좋아졌고, 사실 이제 이런 활동하면서 느낀 사실들은 이게
아까도 제가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답이 있고 우리가 이런 책이나 뭐 누가 얘기하는 강의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삼정 OS라고 얘기하는 또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뭐 우리가 일반 그냥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회사는 짧은 시간에 대단히 품질이 안정되고 납기가 안정되고, 이전에는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 기업에 비해서 원가는 경쟁력이 없고 겨우 이제 품질 경쟁력이 일부 있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회사들도 품질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이제 끌어올라가서 제조 원가는 좀 떨어지고 반대로 품질은 굉장히 좋아짐으로 해서 누가 좋아하죠? 결과적으로 고객사인 LG전자가 대단히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2022년까지 추진해야 될 일들을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회사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겠다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 공급사로도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MES를 공급했던 회사를 M&A를 해서 이제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사례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대통령이 방문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기도 한 그런 그 사례입니다. 워낙 내용이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만 해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할수록 상당히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많은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그 태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공통점이 아주 놀라운 사실은 선대 경영자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이 회사를 좀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2세 경영자가 이 회사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세 경영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소 또는 역량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재조명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회사의 특징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예컨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컬럼 부품인데요. 스티어링 컬럼은 이전에는 기계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죠? 전자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이 회사가 준비했었던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라인이죠. 기계식 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빠른 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매출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와 같은 스마트 통장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 이제 전통적인 생산을 하는 라인도 있고 또는 조금 바뀐 것도 생산하는 라인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빈 공간이 있는데, 자, 이 세 군데를 어떻게 별도의 전략을 써서 우리는 살아남을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이분들은 첫 번째 전통적인 생산 라인은 하지 말자, 여긴 돈 쓰지 말자, 돈 써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우리 생존에 크게 무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나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하자. 두 번째 라인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통장 중간 단계로 하고, 이 세 번째 라인은 아예 고도화 단계로 하자. 제가 이제 고도화 단계 공장을 가봤어요. 사실은 라인이 공장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공장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요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설비가 10개의 설비가 한 몇 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동화가 아니라 그 라인에서 추출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교하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가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빅데이터 웃기지 마라. 우리는 기초 필요한 데이터를 100%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그 필요하다는 것을 100% 수집을 하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요. 세분화를 해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세분화를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하는 기초 또는 기반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데이터가 좀 더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숙화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떤 뭐 투입하고 또는 뭐 측정하고 했던 공정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하는, 정말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불과 종업원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만 한 300~400억짜리 회사가 1000억 정도의 어떤 그 새로운 수주를 한 그런 아주 놀라운 사례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 어렵다고 하는 일들도 극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지막 그 제조업 사례는 이런 거예요. 이 회사는 아예 업종이 이전에 하던 업종을 이제 조금 그 이제 거의 중단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처했는데, 그러한 상황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기네가 이전에 생산하지 않았던 또는 경험이 없는 아이템을 현대자동차가 쉽게 구매를 하나요? 또는 그런 결정하나요? 절대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정말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과 일반적인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사례인데요. 사실 전략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린 팩토리 전략을 썼어요. 무슨 소리죠? 사실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조금씩 개선해서 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납품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회사는 아예 라인을 새로 깔았어요. 근데 어떻게 깔았죠? 고도화로 깔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사례와 약간 유사한데, 고도화로 깔되 신뢰성 프로그램, 즉 고객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했는데, 부품이 또는 원재료가 창고에 들어갈 때부터 완제품이 나와서 고객한테 납품이 돼서 15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근데 모든 데이터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고객에게 고객이 좀 요구한 그런 수준의 데이터를, 그 여기 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QR 코드가 요 제품에 있어서 저 QR 코드만 탁 찍으면 그러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 응용,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그런 능력들을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자기네 이제 한 60개 정도의 그 부품 회사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매선이 60개예요. 그런 회사이고 자기네는 조립만 한다 그래요. 우리는 100% 조립만 한다. 그런데 그 조립 공정에서 50%가 검사, 측정,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객들이 완전히 감동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고도화된 공정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납품하기 어렵다고, 그렇죠? 이전에 납품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업이 납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현대자동차의 납품을 성공해서 실제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스마트 공장이 어떻고 하지만,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자기 여건에 맞는,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전북, 특히 익산에 왔으니까 이제 식품 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식품 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뭐 볼륨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소리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 예. 식품 산업은 농사 짓는 것부터 해서 원재료가 공급되고 또 가공되고 또 고객한테 전달돼서 소비하는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눌러주십시오. 섰어요. 예. 식품 공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례의 그 스마트 공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농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연하지만 스마트 농장의 개념이 쓰일 거고요. 배송은 점점 스마트 배송, 물류, 또 스마트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응용될 거고요. 특히 제조 공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농심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스마트 공장의 요소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느끼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전체 수명주기적인 그런 활약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은 소위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이제 슬로건이 정말 잘 맞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산업인 것 같아요. 다음 제가 돌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간단한 사례입니다만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의 활약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산드레라는 회사는 이제 축산물 가공, 즉 이제 그 뭐죠 설렁탕 같은 이제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 식품 가공을 이제 해서 패킹을 해서 고객한테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기계 쪽이나 또는 전기전자 쪽의 사례와 달리 이 회사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했었던 중요한 활동은 이와 같은 어떤 표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선행됐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표준화를 토대로 해서 뭐 검사라든가 포장 일부 어떤 필요한 것을 자동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맛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조금 작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례는 농심의 사례인데 알다시피 농심은 우리나라 식품 산업 중에서는 뭐 풀무원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회사가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식품 산업 그러니까 뭐 하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만 식품 산업에서는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스마트 공장 하겠습니다 해서 했던 사례인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 회사 내부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검사,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품 안전 규격에 대한 그런 고객 만족 그리고 품질에 대한 그다음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손쉽게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갔네요. 예. 구미에 있는 공장 모습이네요. 사물인터넷 이런 걸 써서 데이터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뭐 오물이라든가 또 이물질 또 이런 거 걸러내고 대부분의 이러한 검사들은 이제 당연한 거지만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은 아마 사실 어제 오늘의 어떤 기술 수준은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해오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다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인과 관계를 찾아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응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품의 이제 안전성 때문에 이물 검사를 하거나 뭐 또는 구성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패킹 같은 거 당연히 다 자동화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라벨이라든가 또 뭐 캡이라든가 심지어 그 날짜 같은 것들이 이제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작업들이 다 이렇게 비전 검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식품 산업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위에도 스마트 공장 사례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렌스라는 사례, 코렌스의 사례를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빨리 넘어갈게요. 코렌스는 중견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냐면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옛날에 복스바겐의 그 배기가스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파편을 맞아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회사의 회장님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회사 회장님 뵈러 가는데, 이 회사의 회장님은 이거 위기구나. 이 위기를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것을 사실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1조가 되는 회사를 넘보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했었던 일들은 이런 거예요. 그 CPPS 이런 거,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 연결 기술을 잘 활용하면 품질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쑥스러울 만큼 품질 수준이 안 좋았죠. 이 3만 ppm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 500 ppm으로 내려갔고, 납품 후에 불량률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불량품인데도 그냥 고객이 모르고 쓴다는 뜻입니다. anyway,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스마트 공장의 효과는 뭐죠? 회사가 살아났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번영할 그러한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사례를 대통령 앞에서 소개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보시고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쭉 넘어갈게요. 율곡은 이제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일들 하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 항공 회사입니다. 또 동양피스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 공장 모델 공장이죠. 수도권에 있는. 이 회사도 스마트 공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매출이 상당히 추가적인 매출을 많이 얻는 그런 효과를 얻은 회사인데요. 사실 스마트 공장의 효과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좋아해요. 고객들이 신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장 얘기하다 보면 이런 3종 OS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3종 OS가 스마트 공장 내에 포함되어야 되나요? 안 되어야 되나요? 저는 3종 OS라고 하는 활동을 굳이 스마트 공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3종 OS도 안 된 회사가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 해봐야 효과가 나오나요? 생산성이 올라가나요? 효율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런 활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다른 활동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자, 대체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한 제조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얻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옛날에 이제 민관합동 추진단, 스마트 공장 민관합동 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은 이래야 된다, 정의를 또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정의는 우리가 참고하실 뿐입니다. 사실 스마트 공장의 정의는 여기 계신 만약에 분들이 한 20명이 계시다면은 20분의 회사의 정의는 다 달라져야 됩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똑같을 필요가 없다. 즉 스마트 공장의 정의는 우리 회사에 맞도록 정의가 되어야 되고, 모든 활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하시는 아이템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산업 생태계가 다른 분야랑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공장 1차 했고 2차 했고 3차 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는 일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영원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어서
우리가 몇 년에는 뭘 하고 몇 년에는 무엇을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또 회사의 경영자들의 어떤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제 혁명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강의나 워크샵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물터로 모셔오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물 먹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 먹고 안 먹고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할 일이다. 좀 제가 그 은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물 먹는 거를 결정하셔야 될 때고요. 물론 이것도 약간 은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런 일들을 그냥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뭔가 좀 준비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컨대 스마트 공장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훨씬 그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 가시면 공짜로 이런 걸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실 일들이 대체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점과 이슈를 찾아내는 일들을 먼저 하시면, 이런 걸 통해서 대체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체로 초반에 해야 될 일들, 조금 좀 준비가 되면 할 일, 그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한 10분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 어떤 데는 한 50명, 70명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실 분들은 대표이사,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임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방법이 이제 파세 프레임워크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진단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답을 찾고 평가를 해서 실제로 액션을 해볼 수 있는가를,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제공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해보면 2단계까지는 제가 보통 하루 정도 교육을 하면은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기네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시간만 좀 많으면 여러분들 회사하고도 좀 하루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P단계하고 A단계는 의외로 손쉽게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만든 이 4가지 단계는 되게 쉬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고요. A단계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장 환경, 경쟁 상황,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돈을 쓰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게 소위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2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소위 ROI가 나오는지, 또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봤을 때는 ROI, 또는 과장급이나 대리 또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평가 기준이잖아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죠. 내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과연 제대로 나올지 살펴보고 실행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요. 실행할 때부터 돈이 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돈을 썼는데 효과가 없냐, 요거 안에서 그래요. 평가를. 그래서 평가까지 하면은 대체로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제 닉네임이 이제 닥치고 혁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닥치고 혁명하면 제 얼굴이 떠요. 어쨌든 닥치고 혁명에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사례지만, 제가 이제 생산성본부에서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과장급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임원들은 필요 없어요.
과장 끝까지 대리나 뭐 평사원이나 과장들이 과연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키퍼포먼스, KPI 관점에서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할까, 이제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달에 있어요. 청주에서 하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9월 9일. 혹시 멀지 않으면 한번, 근데 하루 과정이에요. 하루 과정인데 분석까지는 제가 실제 실습까지 해보는 과정이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서울까지 오셔도 되고요. 금년에 3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 개념적인 얘기하던 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만 하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